네, 한류 언어 6주 2차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7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한류와 언어의 문제, 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거는 앞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류를 평가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제 수용 지역, 한류를 수용하는 지역의 그 관점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서구권의 경우에 한류는 우리가 지난 차시에도 말을 했지만 소수 마니아들의 특이 취향 혹은 이국적 취향의 컨텐츠로 이해가 됐어요. 사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도 물론이고 한류의 전파의 천병, 지금 같은 서구권의 침투한 천병이자 한국의 이미지 홍보에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K-팝 그룹 BTS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대중성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죠. 가장 강력한 대중문화의 본산에서 큰 파워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였죠. 안타깝게도 그래미를 수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굳이 이미 그야말로 거대 글로벌 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미상을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아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은 서구 중심의 사회이고 특히 대중문화가 그렇다 보니 가치 척도가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도 그 골든글로브 뭐죠? 그걸 못 탔죠. 사실 이제 메이저에서 탔던 것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가서 K-드라마, K-무비, 그리고 또 K-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장르에 따라서 수용의 양상이 조금 다르고요. 특히 서구에서 수용하는 방식은 영화가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영화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같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컨텐츠인데 뒤에 가서 다시 배울 텐데요. 훨씬 더 지역성이 강한 것이 드라마예요. 드라마라서 그 해당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드라마고 상대적으로 영화는 좀 더 보편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고 여우주연상 받고 그런 임권택 감독의 그 강수연 그 배우가 시바지로 여우주연상을 받고 임권택 감독이 상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영화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카데미 시상식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래미와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와 관련되는 쪽보다는 좀 더 오픈 마인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특히 이 음악 산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음악 산업은 영화보다는 훨씬 더 수출 상품의 속성보다는 수출 상품의 속성과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업의 속성을 보면 그래미가 왜 저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냐 하는 것을 그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음반 산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음반 산업에 타격을 받게 되고 물론 지금은 음반뿐 아니라 스트리밍, 다운로드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수용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팬덤만이 아는 음악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나 또 기성세대에게는 보이밴드 BTS가 그래미까지 석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겠지만 실제로 이미 그들의 위상은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상을 받고 안 받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소개하는 서구권의 한류는 소수마니의 특이 취향 요거를 이 코로나 시기에 한류가 이상하게도 넘어서게 된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갇히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K 컨텐츠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K-팝과 K-드라마, K-무비의 약진은
동시에 그와 함께 파생되는 음식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주택 문화라든지 모든 그리고 한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대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시아권은 좀 얘기가 달라요. 아시아권은 서구 중심 문화의 대체제로서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류가 주도 문화냐 아니냐, 주류냐 비주류냐라는 것은 수용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한류 관련되는 책들을 보면 이제 그 수용하는 지역이 유럽이냐 뭐 아니면 미주냐 이제 남북 아메리카냐, 뭐 아시아냐, 또 혹은 러시아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개별 국가마다 수용 양상에도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수용하는 국가의 문화적 배경 역시 수용 컨텐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선호하는 배우도 그 배우의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화적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외모를 더 선호한다? 한국은 자,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국위선양 컨텐츠로 한류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걸 이제 선생님도 가끔 나는 국뽕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못 살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던 국가다 보니 이런 그 국뽕에 좀 집착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노연할 필요는 있죠. 꼭 뭐 BTS를 혹은 오징어 게임을 혹은 한글을 위대한 문자라고 굳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한글만 하더라도 1956년, 50년대, 60년대 이 세상에 이런 허미트 킹덤이라고 불리는 저런 어디 구석에 처박힌 나라에 놀라운 문자가 있다. 이런 걸 막 이제 외국의 학자들이 라이팅 시스템에 써놓은 거 보면 학자들이 감동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미 그 단계는 한글에 대한 평가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할 때 한류 콘텐츠들은 좀 더 타 문화권에서 수용성을 갖게 되겠죠. 네, 아시아권이 한류를 좀 더 쉽게 수용한 이유는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유교라든지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뭐 좀 이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유사한 배경, 네, 그러면서 이런 문화적인 유사한 배경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좀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수용을 하는 데는 매력적인 차이와 동질성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서구권에서 한류를 받아들이는 데는 그런 어떤 이질성을 극복하는 게 컸을 텐데 이제 그 이질성을 극복할 만큼의 컨텐츠들의 뭔가 매력적인 면들이 뭔가 그들의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소구 욕구를 만족시켜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서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질적인 문화, 낯선 언어라는 이중적인 수용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자막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오징어 게임 배우의 연기를 보려면 그 자막 버전을 봐야 된다. 정말 진짜로 영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미국 뭐 제1국가 미국 시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자막을 보면서까지 보게 하는 드라마와 영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뽕이 아니더라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문화적 상대주의에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 모르는 언어를 접할 때의 그 답답함이라는 것도 우리 못지않게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8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류 확산의 특이점, 한류가 서구 주류 문화에서 수용되는 이유, 네. 현대 대중문화의 중추인 영미 문화의 하위 패러다임이라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동질성이죠. 네. 근데 그 동질성은 아시아권에서 우리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시아권에서 우리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 반면 현대 대중문화는 우리가 그들의 패러다임을 모방한 것들을 재수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적 상품의 특이성,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특성이죠. 뭐 과거에 사실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한류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이 이제 88 올림픽 이후 한 10년간 90년대에 이제 막 경제적으로 소득 2만 불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장 빨리, 그러니까 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빨리 10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경제 개발을 하고 국가 위상을 올린 나라로서 아주 매력적인 나라가 됐죠. 매력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러나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한이 헷갈리고,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북한인데, 이제 이후에 90년대 후반에 한류가 한국이라는 국가적 상품을, 이 국가적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콘텐츠의 보편적 공간과 동시에 이국적 특성을 호소력, 네, 그리고 한류 확산과 역시 한국어 언어, 경제 규모의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어의 위상이 상승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국제 공용어,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앞서 배웠던 국제어는 아니지만 특허를 많이 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역량을 가진 언어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현재의 한국어는 물론 민족어의 차원을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좀 더 뭐랄까요?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선 문화적인 힘을 가진 언어로서의 역량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류 콘텐츠 수용의 가장 큰 장벽이 동시에 언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력이면서 동시에 장벽이 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K-팝의 서구 수용과 K-드라마의 아시아권 수용,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언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지금 막연하게 선생님도 쓴 것이고,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선생님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음악이라는 장르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장르는 좀 차이가 나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분명히 의사소통을 하는 정보적 전달을 갖는 그런 말하자면 대사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언어 파워가 훨씬 더 큰 반면에, 상대적으로 음악은 우리가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스페인어 음악이라든지 데스페라토인가요? 그런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즐겁게 듣는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리듬만으로도 좋은데? 이러고 듣는 거죠. 알고 봤더니 굉장히 야한 가사였는데 모르고 들은 거야. 멜로디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상대적으로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좀 쉽게 넘을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넘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K-팝은 어떠냐면 굉장한 이미지즘을 가지고 있죠. 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춰요. 거기다 또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늘씬한 몸을 가지고 춤추면서 노래를 하니 가사보다 이제 말하자면 뮤직비디오의 이미지에 더 매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BTS나 많은 K-팝 아이돌들을 보면 예쁜 그 그림에 끌렸다가 그 다음에 가사가 더 매력적으로 하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의 수용 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K-드라마는 아시아권에 왜 수용이 되느냐? 물론 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 개통이 갖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단 그들은 이미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관련해서 한국어를 배웠을 때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제권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시에 학습을, 우리가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와, 스와힐리어 너무 아름답게 들려 해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아시아권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라마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자, 드디어 이제 번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류와 번역. 사실 이제 언어의 문제에서, 물론 이 수업은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들 번역은 실제로는 어떤 작품을 하나 번역을 하려면 여러분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멘부커상 탄 그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선생님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 멘부커상을 탄 여기 강의실이면 누군가 대답을 해줄 텐데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도 이제 50이 훌쩍 넘어서 근데 이제 한강의 그 작품, 이제 여러분들이 막, 선생님 저 왜 저러세요? 막 그럴 텐데, 니들도 늙어봐.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 번역을 한 여성분이 이제 여성 번역가가 있는데, 이 번역가가 구어로서의 한국어는 잘 못해요. 그런 경우 많죠. 우리도 오랄 랭귀지로서 영어보다 번역을 더 잘하잖아요. 번역을 더 잘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래서 국내 그 문학 비평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대. 그 사람이 너무 창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번역은 어느 정도 창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하듯이 직독직해를 하면 안 돼요. 소위 직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나 정보 전달력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학 작품의 번역은 또 다른 창조예요. 또 다른 창조인데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조를 좀 이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보통 가장 완벽한 번역은 번역 작품에 대해서 그 번역 작품의 모국어 화자 그리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대상 언어의 언어권 예를 들면 네덜란드어로 번역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작품을 그럼 A라고 하는 뭐 토지를 번역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 사람 번역을 하는 사람과 네덜란드어가 모국어인 번역을 하는 사람이 같이 앉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도 네덜란드어를 좀 알고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도 한국어를 알아야 돼. 그래야 거의 완벽한 번역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거의 쉽지가 않죠. 최소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 두 개의 언어에 대해서 아주 좀 능통해야만 이제 좋은 번역이 나오고 특히 이제 그 리튼 랭귀지 번역이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학 번역을 생각하면 그 번역의 경우에 이제 좀 더 문어적인 역량이 좀 뛰어난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기생충을 번역한 이제 외국인이 계신데 그분은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특히 그거는 영화를 이제 그 자막 번역 내지는 더빙 번역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구어잖아요. 구어니까 그때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를 좀 더 잘 아는 배우자를 통해서 좀 어떤 상식의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두 개의 언어가 만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고요.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완벽한 번역이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서점에 나가면 어린 왕자 번역이 지금도 나와요. 도대체 세상에나 마상에나 얼마나 많은 번역이 나왔겠어요. 끊임없이 그 번역의 문제가 지적되어서 초창기의 어린 왕자 많은 문학 작품의 번역은 어떻게 됐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를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어나 영어나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20세기 이제 초중반은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일본어는 하니까 식민지 지배인가 그거를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중 번역을 두 번 거친 번역을 통한 그런 이제 한국어 번역의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었죠. 그러다 보니 1980년대, 90년대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해당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직접 번역을 하는 그런 번역의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한류 언어 여러분들한테 과제 냈잖아요. 근데 지지난 학기였던 것 같아. 20년도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레포트를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막 형식이나 이런 건 좀 못 갖춰가지고 만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형식은 못 갖췄는데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뭐였냐면 BTS 한 멤버가 소복소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소복소복을. 그렇죠.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한국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할 때 뭐 정지용의 고향에서 누런 황소. 자, 누런을 옐로우 카우로 번역을 하면
네. 어때요? 무슨 싸구려 선술집 이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죽하면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고, 뭐 여러분이나 나나 뭐 여러분들은 뭐 나보다 훨씬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혹은 번역본보다 짜증나서 원서를 찾아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번역을 정교하게 해서 다시 직역을 해서 완벽한 한국어로 재탄생을 시키지 못한 그런 그 번역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읽다 보면 이제 짜증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쪽을 보면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언어 대 언어의 번역 문제, 언어 대 언어의 번역 문제를 지니는데 이 번역 문제는 어떠한 문화든 그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통된 문제가 되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번역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번역된 그 결과물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래서 번역의 문제는 해당 언어의 정치, 경제, 문화적 힘에 따라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영미 문화를 포함한 서구 문화 콘텐츠를 수입하는 경우 번역은 수입하는 비주류 언어권의 몫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면 오만과 편견이 나와. 그럼 그 위대한 작품을 번역하는 건 우리 몫이야.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영미 문화권이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이제 서구 중심의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해요.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을 언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어나 중국어랑도 또 달라요. 중국어는 여러분도 보다시피 거대 문화권이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고 우리가 아무리 무시를 하려고 해도 그 거대한 땅덩이와 거대한 인구 때문에 결국은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일본만 해도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뭐 기울어가네 뭐 해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어는 물론 유엔 공통어는 아니지만 언어적으로도 이제 파워가 있는 언어인데 한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언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 컨텐츠를 생각할 때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외면을 하게 되고 도외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본질과 핵심에는 결과적으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번역의 문제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류의 경우 우리죠. 생산자들이 콘텐츠 자체의 번역 문제를 처리하려고 고심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영미문학은 그런 거 고심 안 해. 팍 터트리고 나면 마블에 영웅들이 나오는 마블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캡틴 아메리카 나오면 그거를 더빙을 하건 자막 번역을 하건 그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콘텐츠들을 내보낼 때 아리랑 TV든 콘텐츠원이든 중앙 콘텐츠원이든 거기서 만들어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전한 문화의 중심과 문화 사대주의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번역이 도대체 뭐냐? 번역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영어로는 translation인데 한국어로는 번역이라는 말이 있고 통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번역하고 통역은 되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제 그 written language, 문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역은 oral language, 구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영어로는 그냥 translation이에요. 네, 자, 번역의 종류, 번역의 내적 번역은 언어의 내적 번역, 언어 내적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어 내적 번역은 동일한 언어 체계 내에서 같은 말을 다른 언어 기호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가 언어로 쓰는데 예를 들면 패러프레이즈 같은 것도 번역이에요. 패러프레이즈, 다른 말로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고유어로 된 것을 한자어로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역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반면 언어 간 번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역인데 특정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역이지만 번역의 개념은 언어 내적 번역도 있고 또 기호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호간 번역은 뭐냐면 언어 기호, 이제 글자 같은 글자라든지 아니면 구어라든지 뭐 음성 기호라든지 그런 거죠. 비언어적 기호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뭐 점자로 바꾼다든지 뭐 수화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호간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번역은 대단히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얘기는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인 협의의 개념만을 번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에서 translation은 종종 우리가 통역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도 통번역대학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엄격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통번역대학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이 옆에 그림 막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 간의 번역이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일단은 알아둬야 할 것은 맨 밑에 줄에 보면 오른쪽에 선생님이 설명 중에 번역은 화살표로 대변되는 단순 기계 작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언어 대 언어의 번역의 시스템을 이제 용어화한 거예요. 그래서 S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ource text. 그러니까 source냐 target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중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배워요. 아니면 한국인 학생이 영어를 배워요. 자, 그럼 일단 한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source language라고 하고 영어를 배우니까 그 영어는 타겟이 되니까 목표가 되니까 타겟 랭귀지가 돼요. 반면에 중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배운다면 자신의 source language는 중국어고 타겟 랭귀지는 한국어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건 다 뭐 마더 랭귀지 해도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면 STTT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번역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source text고요. TT는 target text. 그럼 바깥 해원은 SL은 뭐냐면 source language, 그 다음에 TL은 target language. 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source culture, 그 다음에 target culture. 네, 결과적으로는 번역이 제일 작은 그 안에 언어가 있고 그 밖에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소개했을 뿐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화살표로 설명되는 단순한 기계 작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12쪽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 이게 약간 어를 아로 바꾸면서 모음 교체를 통한 일종의 말장난 같은 뭐 랭귀지 트릭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번역은 언어학, linguistics, 선생님 전공은 코리안 linguistics인 거죠. 언어학의 하위 분야보다 구체적으로는 응용 언어학의 응용이니까 번역은 하위 분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언어학을 토대로 번역에 접근한 학자들은 번역을 전적으로 언어적인 현상으로만 간주를 했고 대체로 원문과 등가의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것을 번역 작업으로 그러니까 원문과 등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책이라고 했으면 그 책의 의미와 동일한 북으로 등가의 뭐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렇게 1대1로 옮기는 것을 소위 우리가 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가, equivalence의 개념은 말 그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번역이란 원문과 다른 언어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번역에 대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논의를 지배해온 핵심적인 개념은 등가라는 개념, equivalence라는 개념이고 번역이 지향해야 할 아주 상징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13조. 네. 그런데 아까 소복소복의 예라든지 누런 황소처럼 예를 들면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자, 어떤 언어권에는 눈에 대한 단어가 고요에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눈을 본 적이 없는데 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지금이야 있겠죠. 차용어로 써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우리가 아까 번역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번역 단계가 있고 번역하는 텍스트가 있고 밖에 언어가 있고 마지막에 컬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3쪽을 보면 두 언어 간의 번역이 서로 등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려워요. 등가적으로는. 그래서 번역 작업 후 두 텍스트 간의 객관적 등가성을 확인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린 왕자의 번역이 그렇게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나오는 거죠. 번역이란 특정 시기에 특정 문화에 번역되는 것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시남전기를 20세기 초에 번역하는 것과 지금 번역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번역하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전적인 텍스트 번역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매체 번역까지 생기다 보니 이걸 단선적으로 이퀴블런스를 등가라는 개념에만 집착해서 번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고전적인 텍스트 번역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문학 번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영상 번역, 광고 번역, 또 기계로 하는 기계 번역. 기계 번역 여러분들 뭐 파파고라든지 뭐 구글 번역 사용하면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걔가 하고 있는 것은 1대1 번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파파고 번역은 이제 영어를 우리가 조금 하니까 좀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좀 더 적절한 문장을 만드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뭐 능숙하게 뭐 그냥 머릿속에서 영어 문장이 막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뭐 나름대로 선생님은 파파고로 뭐 앱스트랙트 같은 거 만들 때 유용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번역은 아포리아다. 번역은 아포리아다. 아포리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 대화의 상대를 궁지에 빠뜨린 소크라테스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번역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그래서 번역을 정의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지게 되고 다른 개념들의 도움 없이 번역이 정의되기가 참 어렵다. 번역은 참으로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좀 길어졌네요. 2차 시 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고 3차 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